결국 12조 원이 넘는 5대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군은 무기 도입 가격이 올랐고 이미 배치된 무기와 임무가 겹친다고 판단된 사업을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엔 우리 해군의 오랜 염원이었던 경항공모함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내 조선방산 기업들은 경항모 건조를 위해 국내외 업체와 연합전선을 구축, 전투기를 최대 16대까지 실을 수 있는 경항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함재기 운영 분야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포석을 세웠으며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함을 개발한 밥콕사와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해군의 독도함을 건조한 한진중공업과 이탈리아 항공모함을 건조한 이탈리아 국영 조선소 핀칸티에리와 MOU를 체결해놓고 사업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군은 국방정책연구 등을 고려해 경항공모함을 포기하고 다목적 대형 수송함 프로젝트와 정찰공격용 무인항공기를 탑재한 다목적 무인전력 지휘함으로 대체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오랜 염원이었던 경항모 프로젝트를 정말 버리려는 것일까요? 중국과 일본은 달리기 시작했는데 한국만 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지된 대형 무기 사업은 모두 5개인데요.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분 36대에 대한 3조 3,227억 원, 경장갑 차량 53대 7천억 원, 합동화력함 2조 2,833억 원, 3조 3,900억 원 규모의 합동이동표적 감시통제기 도입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2조 6,490억 원도 함께 사라졌는데요. 군 당국의 결정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라 우리의 해상 안보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은 공공사명 항공모함인 푸제남을 진수한 데 이어 차기와 차차기 항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조된 푸제남은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 중 가장 큰 항공모함인데요. 경하 배수량 67,500톤의 중형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경항모가 있다고 해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푸제남은 경항모처럼 수직 이착륙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직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푸제남은 전자 캐터필러 방식을 채택하고 함재기로 젠15의 함재기 버전인 젠15BD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집트 등에 수출 실패한 5세대 스텔스 함재기인 FC-31이 탑재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 경보기 KJ-600AW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전에 항모를 호위할 구축함들 상당수를 이미 전력화해 놓은 상황입니다. 일본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일본은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던 대형 호위함 카가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F-35B가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완성되는 것인데요. 언제나 그렇듯 개조 작업이 F-35B 전투기를 사용하는 미국과의 합동작전을 위해서라고 전범국가 일본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어를 목적으로 근근히 군사력을 유지해오던 일본이 이처럼 전투함정을 실질적인 항공모함으로 전환하는 것은 주변국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국가로 거듭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해군 참모총장 격인 해상자위대 수장 사카이 료 해상망료장은 일본이 수년 뒤 2척 이상의 개조된 항모를 운용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F-35B 도입 사실을 명분 삼아 항공모함 비슷한 기능의 전단을 꾸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 오랜 꿈이었던 경항모 사업을 기획 단계에서 접는 과오를 저지른 것일까요? 일단 군 당국의 발표와 달리 해군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항모는 해군이 수십 년 전부터 강조해왔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해군의 지상 목표인 대양 해군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단순히 예산 문제 때문에 포기할 리 없습니다. 해군의 공식 입장은 현재도 여전히 국방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라는 것인데요. 한국국방연구원의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경항모 사업이 좌초된다고 해도 플랜 B 다음 해법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해군이 반드시 국산 항모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륙 플랫폼으로 분류하는 대형 수송함 LPX를 F-35B 항공모함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경항모 사업은
독도급 대형 수송함에서 나왔습니다. 그중 3번 함을 다목적 대형 수송함으로 만들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라이트닝2 탑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누가 봐도 경항모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해전에서는 누가 더 멀리서 적을 탐지하고 더 멀리서 치고 빠지느냐로 순식간에 승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현대해전에서는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적성국의 항모에 맞서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더라도 반드시 항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함대를 위협하는 적의 항공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 반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잠전, 소해전에서도 항모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항모에 탑재되는 헬기 전력은 구축함 수척의 몫을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항모는 지휘함의 역할도 맡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덩치에 걸맞게 선체 내부에 함대를 통솔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함재기들이 습득한 정보를 함대의 군함에 연동시켜 협동 전투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차하면 막대한 탑재 능력을 활용해 다수의 차량과 장비를 운송하는 보조 상륙함으로 기능하거나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로 구성된 강습 상륙모함으로 작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 이런 항모를 대체할 수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항모가 무조건 최강은 아닙니다. 흔히들 주장하는 것처럼 항공모함은 적국에 공격당하기 쉬운 비싼 표적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항모전단이 항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항모전단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름 낀 날씨와 야간을 피해 정찰 위성으로 항모를 탐지했다 할지라도 24시간 내내 방공구축함의 호위를 받는 항모를 격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항모전단의 생존성이 낮아 항모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경하 배수량 3만 톤, 함재기 20여 기 수준의 경항공모함으로는 독립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경항모로 부족하다며 7만 톤급 중형항모로 키우자는 논의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 경항모 사업은 휘청거렸는데요. 사실 전술의 뜻,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대규모 운용 인원이 필요한 전력이 경항모였습니다. 결국 이번 군 당국의 발표로 해당 조직까지 해체된 상태인데요. 그러나 역시 해군의 공식 입장은 경항모 사업의 취소가 아닌 연기이며 여건과 환경이 다시 마련되면 추진하겠다는 것이 우리 해군의 의지입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의 항모 전력에도 약점은 있는데 바로 함재기 운용 경험과 조기 경보기입니다. 사실 전투기 조종사조차도 함재기 파일럿에겐 한 수 적고 들어가는데 이는 그만큼 항공모함에서의 이착륙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항공모함을 운영한 지 오래된 미국이나 영국도 수년에 한 번씩은 꼭 함재기 착륙 사고가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함재기 파일럿은 아직 제대로 된 갑판에서 훈련을 수행한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눈이라 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도 중국이 열세인 분야입니다. 항공모함의 레이더와 조기 경보기의 성능이 뛰어날수록 적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중국의 조기 경보기는 미국에 비해 미사일을 감지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사업이 잠시 연기되었을 뿐 대한민국에는 이미 충분한 기술력과 강력한 국방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한 대로 대한민국은 충분히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이 항공전력과 상륙전력을 운용하면서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기함의 능력도 갖춘 다목적 대형 수송함이 LPX-2입니다. 여기에 유무인 전력지휘함도 준비 중입니다. 해군은 지난해 11월 12일 비행갑판 길이 150m의 독도함에서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의 무인기 MQ-1C 모하비를 띄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군이 모하비를 구매할 계획은 없지만 현재 다양한 무인기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본격적인 드론 항모가 되려면 지난달 25일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공개한 무인 편대기 정도는 태워야 할 것입니다. 이전 꺼리튜브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로우스는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함께 움직이는 유무인 복합작전을 위해 개발 중인데요. 로우스를 해상작전용으로 다시 설계하고 자율비행을 하면서 공격 상황에서 인간이 결정하는 통제 방식으로 개조하면 LPX-2 함재기로 적합하다는 것이 해군의 결론입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엔 중국과 일본의 군함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출몰하는 횟수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영해 기준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하던 중국 항모가 2020년에는 190km 거리까지 다가왔고 2021년엔 100km까지 들어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중국 해군의 행위가 영토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만큼 우리도 대한민국의 해역을 자주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와 능력을 조속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자주 국방 없이는 완벽한 평화와 안전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요. 우리의 안녕과 평화 유지를 위해 늦어도 다음 정권에선 경항모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6일 필리핀 순찰함 영상입니다. 2022년 초 필리핀 해군의 고위 관계자는 급히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이 필리핀 해양경비대 소속 선박에 레이저 공격을 가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해 필리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매우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중국의 도발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 해군은 자국의 법에 따라 대응을 한 것일 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앞으로 필리핀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적반하장식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또 한없이 강한 중국 앞에서 군사적으로 약소국인 필리핀은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1947년 멋대로 그려놓은 바다 위의 선을 근거 삼아 필리핀의 영해까지 자신들의 바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에 국제상설재판소 PCA는 중국의 필리핀을 비롯한 타국의 영해권을 존중하라고 판결까지 했지만 강제성 없는 이러한 말을 중국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필리핀 EEZ 해역에 10개의 인공섬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필리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정말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국가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필리핀 정부의 선택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었고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체 무장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2016년 호세 리잘급 군함 2척을 만들어준 현대중공업을 또다시 찾은 것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계약한 2,400톤급 순찰함 6척은 모두 한화가 만든 CMS를 장착하고 내년 1분기에 납품을 완료, 현장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한화의 이번 베이스라인 2.4 버전은 기존 대구급 유도미사일 호위함에 장착되었던 2.2 버전의 라이트 버전으로 일부 성능이 향상되었고 또 일부는 다운그레이드된 대신 시스템 자체를 가볍게 만들어 안전성을 향상시킨 버전입니다. 단일보드 컴퓨터 기반의 CPU와 아날로그 방식의 오디오, 비디오 신호 분배에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윈도우즈 7이나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어 수리 고장 등 응급 상황 시 필리핀 현지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끔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CMS는 세계 각국에서 군함을 도입할 때 함정 건조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으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도를 높게 다루고 있는데요. 가령 미 해군은 전투함 획득비의 절반 이상을 전투체계에 투입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필리핀 호위함 호세 리잘급의 전투체계 탑재를 계기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수십 척에 이르는 외국 함정에 자체 개발한 CMS를 공급해왔습니다. 필리핀에 예만 들어도 2019년 3,000톤급 호위함 3척의 CMS 성능 개량 사업에도 한화가 참여했으며 2022년 필리핀 초계함 2척의 CMS도 한화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6척의 2,600톤급 순찰함 계약을 두고 선체는 HD 현대중공업이 CMS는 한화가 만드는 것을 두고 마치 끼워 팔기식 의혹을 제기하는 눈길이 많은데요. 당시 HD 현대중공업이 국제적 대형 방산 기업과 경합 끝에 호위함 건조를 수주한 것처럼 한화 시스템 역시 해외 선진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별도의 계약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전술했듯 전투함 건조에서 CMS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필리핀 국방부가 한화 시스템의 전투 체계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필리핀 해군의 간판 스타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호세 리잘함과 안토니오 루나함에도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FFX 배치 2급의 전투 체계가 탑재됐는데요.
그 정도로 한국산 CMS는 CMS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많은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회유가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16일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KDX-2 구축함에 필요한 4,300억 원가량의 군수 프로그램 지원을 먼저 승인해 줄 정도로 한국이 미국산 CMS를 수용하기를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당연하게도 이를 거절했는데요. 이제는 기술상으로 미국에 꿀릴 것이 전혀 없는 데다가 과거 미국산을 믿고 개발에 소홀했던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 해군은 자체 개발 대신 미국산 CMS를 적극 도입했는데요. 20년이 흐른 지금 전투함의 선체는 멀쩡한데 CMS 고장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2022년 해군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CMS가 장착된 KDX-2 구축함의 경우 평균 셧다운 건수는 1.41당 1회로 도입 초기인 2013년에 5.21당 1회에 비하여 무려 3.8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4번함 왕건과 6번함 최영은 각각 0.81당 1회, 0.851당 1회 셧다운되는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로 셧다운 횟수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 시스템이 필리핀 해군에 납품했던 CMS처럼 익숙하고 흔한 윈도우나 리눅스 운영체제 기반의 CMS라면 유지보수가 쉬웠겠지만 당시 우리 군의 CMS를 납품했던 다국적 회사는 현재 사라진 상태고 OS 역시 독자 규격이라 이를 고칠 방법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사실 도입 당시 CMS는 미국산이긴 하지만 삼성 테크윈과 영국의 BAE SEMA가 합작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로 현재 삼성 테크윈은 한화로 흡수되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합작 회사였던 BAE SEMA는 완전히 해체되어 사후 서비스를 요구할 곳이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산 CMS 개발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CMS의 국산화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해군 전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투 지휘 및 통제 능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방산 수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산 CMS를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이버 보안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중국산 딥싱크가 보안 이슈로 각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요. 꼭 중국처럼 염치 없는 국가만 백도어 프로그램을 숨겨놓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또한 수입한 CMS는 제조국의 승인 없이는 업데이트나 개량이 어려우며 앞의 사례처럼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합병되거나 사라지면 업데이트할 기회조차 함께 사라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CMS였다면 사후 처리 면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인수합병 이후에도 기술과 인력은 여전히 국내에 있을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작전이나 수출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CMS 국산화는 국내 방위산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고용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효율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산 CMS의 도입으로 KDX-2의 작전 효율성과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산 CMS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은 국내 4대 조선사들과 손을 잡을 세계 각국에 한국산 CMS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MS 국산화를 맡은 한화는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나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았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국산 CMS의 통합은 각종 센서와 무기 시스템의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실제 전투 상황에서 CMS는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막대한 기술적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산 CMS는 향후 구축함뿐만 아니라 차세대 한국형 항모와 잠수함 등 다양한 해군 함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의 사례처럼 아예 전체 해군이 우리가 개발한 CMS를 채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CMS가 해외 현장에 배치되고 성능이 입증된다면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KDX-2의 국산 CMS 도입 역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기술적 쾌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이미 FA-50 경공격기,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계는 세계 무대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하며 한국 방산업체에 막대한 신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해상에서는 전력화가 완료된 후 해상 패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스펙을 갖춘 정조대왕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조선업, 특히 전투함정 분야에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미국을 앞지르는 초격차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기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 것인데요. 따라서 CMS 국산화는 단순히 자부심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방의 생존수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산 CMS가 필리핀 해군의 표준이 된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넘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